당신 뭐라고 했어? 사고처럼 보일 거라고 했잖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그런 말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두 사람의 대화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사업 실패로 돈이 없어서 이 집을 물려받아야만 빚을 갚을 수 있었어요. 엄마가 안 계셔야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게 다 당신이 시킨 거잖아. 난 처음부터 반대했어. 그런데 당신이 괜찮다고 했잖아. 사고처럼 보일 거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칠순을 맞이한 김일아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믿기 어려운 사건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루즈 여행이었죠. 그 여행 중 저는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 순간의 공포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놀라곤 하지만 이렇게 살아 돌아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고 그 경험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까지의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953년에 태어나 전쟁 직후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성장했습니다. 대전의 작은 집에서 부모님과 오남매가 옹기종기 모여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며 웃고 떠들던 그 시절은 제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혼 후 저는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밤낮 없이 노력했지만 저희 부부에게 가장 큰 숙제는 아이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때마다 듣는 말은 같았습니다.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라는 의사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시험관 시술도 여러 차례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시술이 실패할 때마다 제 몸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닌가 자책하곤 했습니다. 남편도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지만 저를 원망하지 않고 곁에서 묵묵히 지지해줬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나서야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남편의 이 한마디가 제 마음에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봉사활동을 다니던 고아원에서 한 아이와 인연이 닿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지금의 제 아들입니다. 처음 집에 온 날 그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제게 엄마라고 부르며 안겼습니다. 그 순간 아이를 갖지 못한 아픔과 그동안의 눈물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들에게 입양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고 믿었으니까요. 우리는 아무 부족함 없이 사랑을 주며 키웠고 아들은 그런 사랑 속에서 똑똑하고 야무지게 자랐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성적이 우수했고 대학에 들어가 장학금을 받을 만큼 성실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저는 부모로서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면서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바빠졌고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걸면 엄마, 요즘 너무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섭섭한 마음을 억누르며 그래, 내가 바쁜 줄 알지.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시작했을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치료와 간호로 지친 제 옆에서 남편은 아들이 들어오길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잠깐씩 들러 얼굴만 비추고는 곧바로 떠났습니다. 남편이 암 투병 중이던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엄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라는 말과 함께 며느리가 될 사람을 소개했죠. 첫인상은 참하고 얌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때 남편은 투병으로 몸이 쇠약해져 있었지만 아들의 결혼 소식에 한참이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아버님, 힘내세요. 제가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고 남편도 그 말을 듣고는 안심한 듯 보였습니다. 저도 이 아이가 우리 아들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며 저희 부부는 작지만 정성껏 지원을 했습니다. 집을 사주는 건 무리였지만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 전세는 어렵지 않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평생 일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기에 아들 부부가 그 집에서 시작을 잘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또한 남편과 제가 살고 있던 대전의 단독주택은 아들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몇 년 뒤에 아들이 안정되면 명의를 넘겨주겠다고 남편과 얘기하며 저희 집은 아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에는 가족 간의 정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종종 집을 찾아와 저와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고 아들도 바쁜 와중에 자주 얼굴을 비추며 결혼 준비를 도왔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이제 이 아이에게도 가족의 온전한 울타리가 생기는구나 싶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은 점차 달라졌습니다. 신혼 초에는 두 사람이 함께 집에 들러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집에 온 아들에게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라고 물었더니 아들은 엄마, 회사 일이 정신이 없어요. 며칠 밤을 새우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어색해 보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밝고 활달한 모습으로 저와 이야기를 잘 나누던 아이가 이제는 말수가 줄고 표정마저 굳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리를 비운 틈에 며느리가 요즘 많이 힘든가 보구나. 라고 물었지만 아들은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남편이 암 투병으로 힘들어하던 시기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잠깐 얼굴을 비추던 아들과 며느리는 몇 마디 안부를 묻고 금세 자리를 떠나곤 했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누운 채 힘겹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을 때 아들이 잡아준 시간이 너무 짧아 보였습니다. 남편이 바쁘지 않으면 조금만 더 있다 가거라. 라고 말해도 아들은 아버지, 이번 주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요. 다음에
더 오래오래 있을게요. 라며 자리를 떴습니다. 며느리도 달라진 태도로 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투병 중인 남편을 보며 다정하게 힘내라고 말하던 초반과는 달리 이제는 우리 집에 와서도 마치 불편해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서 그런 걸까 생각했지만 제게도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 며느리의 모습은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듯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이런 변화를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내가 아들에게 입양 사실을 말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 이 아이가 어디선가 그 사실을 알아버렸다면 그게 우리 사이를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은 곧바로 떨쳐버렸습니다. 아들에게 제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던 지난 세월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변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것이 혹시 입양 사실 때문일지 아니면 단순히 삶의 바쁨 때문일지 고민하며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변화의 배경이 결국 돈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전세로 마련해준 서울 외곽의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들은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도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한 시작을 도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결혼 초반엔 웃는 얼굴로 어머님,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세요. 라며 자주 소식을 전해오던 며느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거리를 두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들를 때도 눈에 띄게 불편해하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대신 상황을 설명하며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요. 너무 피곤한가 봐요. 라고 말했지만 제 눈에는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제 삶에서 큰 기둥 하나가 무너지는 듯한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투병 생활을 함께하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늘 걱정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니 제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자리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았지만 미묘한 거리감은 제게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어요. 회사에서도 일이 불안정하고 며느리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나 봐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비록 아들과 며느리가 자주 찾아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이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서 들어온 조의금은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돈을 고스란히 아들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조금 숨을 돌리고 필요한 데 써라.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무거운 표정도 한결 나아진 듯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묘한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안도하면서도 왜 그 웃음이 제게는 낯설게만 느껴졌을까요? 그 후로도 아들과 며느리의 방문은 여전히 뜸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요. 다음에는 자고 갈게요.
라는 말만 남긴 채 연락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필요로 할 때만 찾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대전의 단독주택은 조용하고 아늑했지만 혼자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병실에서 투병 중일 때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무섭잖아. 거실이랑 현관에 CCTV라도 설치하자. 내가 없으니 조금이라도 안심이 되니까. 남편의 말에 따뜻함과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거실과 현관에 작게 2대를 설치했고 제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거 설치하니까 마음이 조금 놓이네. 당신 덕분이야. 라며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CCTV는 그저 제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이었지만 사실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저는 고양이 한 마리와 작은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고양이를 먼저 입양했고 몇 년 뒤에는 작은 개가 저희 가족에 합류했습니다. 아들이 서울로 간 뒤 이 2 반려동물은 제게 가족처럼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입원 중일 때도 고양이와 개는 제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죠. CCTV를 설치한 후에는 일을 하거나 병원에 있을 때도 휴대폰으로 고양이와 개가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창문가에서 일광욕을 즐기거나 개가 소파 위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은 또 다른 여유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CCTV는 단순히 반려동물을 확인하는 용도를 넘어 다른 진실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후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방문했던 날 현관에서 나누던 대화가 CCTV를 통해 제게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당신 부모님 집 명의를 빨리 이전받자고! 왜 몇 년 뒤까지 기다리자고 하셨는지 모르겠네. 알았어. 집 명예 이전받고 그거 팔면 서울 시내 쪽에 집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당신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빚도 정리될 거고. 정말 나 빚 때문에 미치겠어. 당신이 이자는 내주고 있지만 이럴 줄 알았으면 투자하지 않는 건데. 그 대화를 들었을 때 저는 놀랍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조의금 줄 때 환하게 웃던 며느리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아들 내외가 저와 남편에게 소홀히 대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했던 가족이 제가 평생 지켜온 이 집만 욕심내고 있다는 것이었죠. 남편의 마지막 유산이었던 CCTV가 결국 저에게 아들과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도구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저의 믿음을 산산조각 낼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제 나이 7순이 되기 며칠 전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엄마, 이번 칠수는 특별하게 보내셔야죠. 저희가 크루즈 여행을 준비했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평소에도 바쁘다며 자주 얼굴을 보이지 않았기에 이렇게까지 큰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크루즈 여행? 저는 들뜬 마음과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경험할 크루즈 여행이 기대되기도 했지만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와 아들의 무심함이 떠올랐고 왜 갑자기 이런 여행을 제안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기회에 정말 좋은 구경 하세요. 저희가 다 준비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며느리의 웃음은 분명 밝아 보였지만 그 속엔 어딘가 억지스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그래, 나를 위해 준비했겠지라고 애써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생각해 준 게 고맙게 느껴져 의심스러운 마음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준비를 하며 짐을 싸는 내내 묘한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산항에서 출발하던 날, 배 위에서 바라본 광활한 바다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밝은 모습도 보니 내가 괜한 걱정을 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엄마, 이런 여행은 평생 한 번뿐이잖아요. 추억에 남는 시간 보내세요. 라며 와인을 건넸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더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행이 계속될수록 이상한 낌새가 조금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부쩍 둘만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 저와 거리를 두는 일이 잦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부부끼리의 이야기라 생각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어딘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무언가 불안해하는 듯 눈치를 보고 있었고 아들은 묘하게 태연한 척 행동했습니다. 마지막 밤, 아들은 여행의 마지막을 기념하며 배 위에서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마, 부산항이 배경으로 보이는 사진을 남기면 정말 멋질 거예요. 라는 말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바다 위에 펼쳐진 부산항의 야경은 환상적이었고 가족 사진을 찍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배경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희 뒤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는 듯 보였지만 저는 별 생각 없이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우리 사진 잘 찍자. 아들 덕분에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뒤로 가보세요. 부산항 야경이 더 잘 나올 거예요. 그 말대로 저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뒤로 한 걸음 더 가는 순간 발밑에 어딘가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중심이 조금 흔들리는 듯한 느낌에 당황하며 멈춰 섰습니다. 여기 괜찮겠니? 저는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아들은 웃음을 띤 채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스마트폰을 바라본 채 묵묵히 있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찰칵합니다. 며느리가 외치는 순간 갑자기 아들의 손이 제 등을 강하게 밀었습니다. 그 힘에 저는 갑판의 난간을 넘어 그대로 바닷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라는 외침이 제 입에서 나오기도 전에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찬물에 빠진 충격으로 숨이 막혔고 저는 본능적으로 물 밖으로 나오기 위해 허우적댔습니다. 수영을 잘했던 과거의 경험 덕분에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지만 추운 물속에서 올라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가 다시 배 쪽을 바라봤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등을 돌리고 그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꼭 쥔 채 아들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고 아들은 다정한 표정으로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제 머릿속은 하얘졌고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느껴지는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든 아들과 며느리가 왜 이런 행동을 했든 간에 여기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찬물에 빠진 순간 숨이 막히고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때 이후로 수십 년 동안 몸에 익힌 수영 실력이 본능처럼 나타났습니다. 물속에서 팔과 다리를 최대한 크게 움직이며 몸을 수면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머리를 내밀자 차가운 공기가 다시 폐로 들어왔고 숨을 몰아쉬며 살아있다는 사실에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몸은 이미 차가운 물로 인해 경직되기 시작했고 가슴은 얼얼하게 아파왔습니다. 이러다가는 금방 힘이 빠질 거고 빨리 구조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 위에서 살려달라고 힘껏 외쳤지만 파도 소리와 밤바다의 고요함 속에서 제 목소리는 아무 데도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몸을 가누며 바다 위에서 최대한 떠 있으려고 애썼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려고 고개를 위로 들고 팔과 다리를 번갈아 움직이며 체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수영선수로서 훈련받았던 기억이 떠오르며 힘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천천히 배영 자세로 돌아 누웠습니다. 물 위에 떠서 호흡을 고르며 눈을 감은 채 잠시라도 심신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정신을 차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고깃배처럼 보였고 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 같았습니다. 그쪽을 향해 몸을 돌리고 팔을 휘저으며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서 근육이 뻣뻣해졌지만 이를 악물고 계속 움직였습니다. 파도에 휩쓸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다시 한번 있는 힘껏 외쳤고 이번에는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고 곧이어 고깃배의 선체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외쳤을 때 배 위에서 한 사람이 손전등을 비추며 소리쳤습니다. 배가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한 어부가 손을 내밀어 저를 물에서 끌어올렸습니다. 배 위로 올라온 저는 온몸이 떨리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몸은 떨리고 숨은 가빴지만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밤중에 바다에 사람이 빠져 있다니요. 선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헐떡이며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실수로 떨어졌어요. 크루즈 여행 중이었는데 그러나 목소리는 약했고 차가운 물속에서 오래 있었던 탓에 혀가 얼어붙은 것처럼 제대로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선장은 제 상태를 살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옷부터 갈아입으셔야겠어요. 여기 담요 있으니 몸을 감싸고 따뜻한 물이라도 마셔요. 체온을 더 잃으면 큰일 납니다. 선원들이 건넨 담요를 몸에 두르고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받았을 때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선장은 배의 난로 쪽으로 저를 데려가며 몸을 녹이는 게 우선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천천히 말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난로 앞에서 한참을 떨며 체온을 회복하던 저는 겨우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어부들에게 자세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 그저 야경을 보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선원들은 믿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선장의 표정은 어딘가 미심쩍어 보였습니다. 일단 항구로 모셔드릴게요. 부산항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 이 배에서 조금 더 쉬세요. 선장은 제게 난로 옆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다른 선원들은 저를 위해 마른 옷과 물기를 닦을 수 있는 수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바다에 빠졌을 때 몸이 찬물에 잠겼지만 주머니 속에 넣어둔 핸드폰이 떠올랐습니다. 방수 기능이 있는 모델이라 물속에서도 큰 문제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지만 과연 작동할지 알 수 없어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고깃배로 구조된 후 선장의 배려로 난로 옆에서 몸을 녹이던 저는 얼른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와중에도 주머니를 뒤적이며 핸드폰을 꺼냈고 화면이 정상적으로 켜지는 걸 확인했을 때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배터리도 충분히 남아 있었고 기능도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구조된 현실이 실감나며 제게 남은 유일한 희망 같은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곧바로 연락할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머릿속엔 한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전에 살던 시절부터 오랜 친구로 지내왔던 부산에 사는 친구였습니다. 여보세요? 일화야,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웬일이니? 친구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구조된 사실과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나 지금 부산에 있어. 큰일 날 뻔했어. 도와줘. 친구는 곧바로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었고 저는 고깃배 선장에게 항구 이름을 물어 알려줬습니다. 선장은 걱정하지 마세요. 친구분께서 여기로 바로 오시면 됩니다. 저희도 여기서 기다릴게요. 라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 짧은 통화 후 핸드폰을 쥔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곧 온다는 사실에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라며 끝까지 위로를 건네줬습니다.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친구가 차를 몰고 달려왔습니다. 친구의 차가 보이는 순간 저는 선장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친구의 차에 올라타면서도 저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폰으로 인터넷 뱅킹, 카드, 신분증,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핸드폰은 저의 새로운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친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제 몸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난로 곁에서 한참 동안 떨리는 몸을 녹이던 저는 친구가 내민 따뜻한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찻잔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지만 친구의 다정한 눈빛을 보며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한참을 기다리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일화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너 이 시간에 바다에 빠졌다는 게 말이 돼? 그것도 칠순 여행 중에? 친구의 목소리엔 놀라움과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 모금 차를 마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크루즈 여행에서 있었던 일을 천천히 털어놓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바다로 밀었어.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제 손은 차잔을 놓칠 정도로 떨렸고 친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니, 그게 말이 돼? 내 아들이 내 등을 밀었다고? 친구는 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일화야, 내가 착각한 걸 수도 있어. 가판에서 넘어질 수도 있었고, 그 애들도 그저 놀랐을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스스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바다로 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몰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가 사진을 찍자고 가판으로 데려가고 바로 등을 밀었어. 실수가 아니야. 그놈이 일부러 나를 밀었어. 친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화야, 내가 아는 애. 아들이 그랬다는 걸 믿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왜 그런 거야? 내가 평생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짓을 했겠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도 몰라. 정말 모르겠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어떻게 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친구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일화야, 미안한 말이지만 혹시 내가 아들에게 입양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게 이런 결과를 만든 건 아닐까? 그 사실을 며느리가 알게 됐거나 아들 스스로 알게 된 후 둘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갔을 수도 있잖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들을 입양하게 된 그날의 기억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입양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 아이를 보호하고 싶어서였어. 그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피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면 혹시라도 자신이 우리 가족의 일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봐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걱정했기 때문이야. 친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제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사랑했으니까 그런 선택을 했겠지. 하지만 내 마음과 달리 그게 아들한테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을지도 몰라. 특히 며느리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또 다른 의문과 회의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아들과 며느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을까? 며느리가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 참하고 밝은 모습으로 나와 잘 어울렸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처음부터 나를 마음에 두고 이런 짓을 하려고 했다고 믿고 싶지 않아.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참 좋은 아이라고 생각했거든. 나랑도 잘 어울리고 아들도 그 아이를 너무 사랑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거리가 생기고 대화도 줄어들고 나를 피하는 것 같더라.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입양 사실 때문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내가 그 사실을 숨기면서 더 큰 벽을 만든 건 아닐까? 며느리가 그걸 알고 아들한테 뭔가 말을 했고 그게 오해와 갈등을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벌어졌던 작은 변화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에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던 며느리가 점점 조용해지고 차갑게 변해갔던 모습.
그리고 그런 며느리를 따라 아들마저도 점점 나와의 대화를 피하려 했던 순간들, 만약 며느리가 그 사실을 알고 아들에게 말했다면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가 입양을 숨겨왔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꼈을까? 아니면 그걸 이유로 며느리가 나를 멀리하게 만들었을까? 친구는 잠시 제 얘기를 듣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직접 물어볼 수 없는 문제잖아. 그리고 설령 그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 그건 그냥 변명이 될 뿐이야. 진짜 이유는 욕심 때문일 거야. 입양 사실이 단지 빌미가 됐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돈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입양이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내가 아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인지, 애초에 아들과 며느리가 가진 욕심이 만들어낸 문제였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이 일을 바로잡는 거야. 과거의 잘못을 고민하는 건 지금 너를 구해줄 수 없어. 지금 필요한 건 증거야. 내가 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무언가. 라고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집에 설치된 CCTV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투병 중일 때 혼자 남겨진 저를 위해 설치했던 CCTV가 아들 부부의 진짜 모습을 밝힐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의 조언에 따라 저는 마음을 다잡고 핸드폰을 꺼내 집에 설치된 CCTV 어플에 접속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누르며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돌아간 뒤 무슨 말을 나눴을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CCTV 화면에는 거실과 현관의 모습이 비쳤고 몇 시간 전 집에 도착한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들은 소파에 앉아 한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말끝마다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사고로 처리되면 다 정리될 거야. 더 이상 골치 아픈 일은 없을 거라고. 이제 이 집만 우리가 손에 넣으면 돼. 며느리는 아들의 맞은편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지만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초조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근데 당신 확실해? 정말 사고로 보일까? 혹시라도 어머님이 구조됐으면 어쩌지? 우리가 어머니를 바다에 밀어서 빠뜨린 게 들통나면. 아들은 가볍게 웃으며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구조됐을 리가 없잖아. 바다에 빠졌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겠어? 설령 살아난다 해도 증거가 없잖아. 우리가 밀었다는 걸 누가 증명하겠어? 그 말을 듣는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냥 너무 찜찜해.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어서. 어머님이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었는데. 며느리는 잠시 멈췄다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어? 다른 방법은 없었어? 아들은 갑자기 미간을 찌푸리며 손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너는 몰라서 그래. 엄마가 집을 물려줄 생각이 없다는 거. 우리가 이 집을 받아야 앞으로의 계획도 세울 수 있고 편해질 거 아냐? 며느리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계획이라니. 그러니까 그 돈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래. 너도 알잖아. 지금 우리 돈으로는 어림도 없어. 서울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이 집을 팔아야 빚도 갚고 사업 자금도 마련할 수 있는 거야. 몇 년을 더 기다린다고 우리한테 기회가 올 것 같아? 아들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날선 반응에 움찔했지만 이내 체념한 듯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이제 어차피 되돌릴 수도 없고 다 당신이 하자는 대로 됐으니까.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마지못해 동의하는 뉘앙스가 묻어 있었지만 아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마음 편히 가져. 일이 잘 마무리됐으니까. 아들 부부의 대화를 듣는 동안 제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가 나를 단순히 장애물로만 여겼다는 사실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제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친구는 옆에서 화면을 함께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라야,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야. 이건 너를 이용하려는 걸 넘어서서 너를 없애려는 계획이었던 거야. 너 이걸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 저는 핸드폰을 꼭 쥐고 바닥을 내려다보며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경찰에 가지고 가겠어. 내가 데리고 와서 키운 아들인데 그 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친구는 제 손을 단단히 붙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화야, 내가 이걸 묻어두면 내 아들은 더 이상한 길로 갈 거야. 그리고 너도 이 상처를 감당하지 못할 거야. 이건 단지 아들이 아니라 너를 죽이려 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야.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이게 내 삶의 끝인가?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가, 내가 평생 바친 모든 게 이렇게 무너지다니. 친구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걸 바로잡을 힘은 내 손에 있어. 포기하지 마. 일화야.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친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긴장된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제 머릿속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친구의 아들인 경찰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휴대폰에 저장된 CCTV 녹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관은 진지하게 화면을 바라보며 제게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이 영상이 정확히 언제 찍힌 겁니까? 제가 바다에 빠진 바로 그날 밤입니다. 집에 돌아간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를 나눈 장면입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녹화된 대화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이 영상은 아들과 며느리가 범행을 계획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필요합니다. 크루즈 선박의 승무원이나 근처에서 구조해 주신 고깃배 선장의 진술도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말에 따라 저는 사건의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고깃배 선장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선장 역시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그날 경찰서에서 아들 부부를 직접 대면해야 한다는 사실에 제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을 정도로 떨렸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자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섰습니다. 제 앞에 선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지며 깜짝 놀라는 모습은 의도적으로 숨길 수 없었고 당혹감과 충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 갑자기 웃으며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살아 계셨네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목소리는 놀라움과 반가움을 가장하려 했지만 떨리는 목소리와 어색한 눈빛은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님 사고가 났다고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웃음을 띠려 했지만 입가가 떨리고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은 경찰관에게 다가가며 일부러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도 그날 어머니가 갑자기 실종되셨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몰라요. 크루즈 직원들한테도 계속 물어봤는데 어머니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들의 연기가 어색하고 과장된 것을 느낀 경찰관은 눈을 가늘게 뜨며 아들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고 며느리는 그 옆에서 손을 꼭 쥔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연기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걱정을 했던 거니?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이 아들과 며느리를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바다에 빠졌을 때 너희는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자리를 떠났을까? 왜 내가 구조되었을 때는 단 한 번도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당황한 듯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그건 정말 사고였어요.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갑자기 사라져서. 아들의 말이 꼬이는 동안 며느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뭐라고 했어? 사고처럼 보일 거라고 했잖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며느리는 입을 손으로 가리며 말을 멈췄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금 그런 말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아들 부부의 대화를 듣는 순간 제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이유가 뭐야? 내가 그렇게 지면니? 아들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흘리는 척했지만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대화를 빠짐없이 기록하며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날 크루즈에서 어머님이 실종됐다고 신고한 기록이 있습니까? 아들은 대답 대신 머뭇거렸습니다. 경찰관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실종 신고는 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은 입술을 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크루즈 직원들에게 맡겼거든요.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해서. 그러나 경찰관은 아들의 말을 믿지 않는 듯한 눈빛으로 CCTV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 전에 이 영상을 확인하시죠. 그 영상이 조사실에 울려 퍼지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숨이 멎은 듯한 표정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연기는 이제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CCTV 영상을 본 아들과 며느리는 순식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들며 한껏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건 우리가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 말이에요.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에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두려움이 묻어나 있었고 제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듣는 것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갑자기 울먹이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이에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날 크루즈에서 어머님이 없어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얘기는 그냥 어머님께 너무 의지하고 싶었던 마음에 나온 거예요. 절대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들 부부의 말은 더 이상 제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CCTV에서 들은 그 차갑고 계산적인 대화가 여전히 귀에 생생하게 들려왔고 억지스러운 연기는 제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아들 부부의 변명을 듣고 나서 준비된 증언과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 외에도 선박 직원들과 구조해 주신 고깃배 선장의 증언이 추가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두 분께서는 어머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음에도 찾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점이 매우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들은 입술을 물며 답하지 못했고 며느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끼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연기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경찰은 고깃배 선장의 증언을 꺼내 들었습니다. 선장님께서는 어머님이 구조되셨을 당시 매우 혼란스러워 보였으며 자신이 밀려서 바다에 빠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정황을 고려할 때 단순히 발을 헛디뎠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경찰의 질문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크루즈에서 사고 당시 어머님이 바다로 떨어진 순간 정확히 두 분께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신고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들과 며느리는 침묵만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은 머리를 감싸쥐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사업 실패로 돈이 없어서 이 집을 물려받아야만 빚을 갚을 수 있었어요. 엄마가 안 계셔야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게 다 당신이 시킨 거잖아. 난 처음부터 반대했어. 그런데 당신이 괜찮다고 했잖아. 사고처럼 보일 거라고. 두 사람의 책임 공방이 이어졌고 경찰은 아들 부부의 자백과 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 조사가 끝나고도 저는 여전히 아들을 향한 말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아들 자백과 며느리와의 책임 공방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억눌렀던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입양이라는 단어. 이제는 그에게 말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아들 부부와 저는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초점 없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조금의 죄책감이 섞여 있는 듯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척하며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꼈어.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아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결심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다. 내가 우리 가족이 된 이야기를. 그 순간 아들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는 내가 봉사활동을 다니던 고아원에서 만난 아이였어. 시험관 시술이 실패하고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너를 만나게 됐어. 그리고 내가 우리 가족이 된 그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어.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내가 친아들이 아니라고요? 왜 이제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목소리는 떨렸고 점점 격앙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말하지 않은 건 저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내게 상처가 될까봐. 그리고 내가 자신을 우리 가족의 일부로 여기지 못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야. 나는 피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믿었어. 내가 우리 아들이라는 사실은 어떤 것으로도 바뀌지 않으니까. 아들은 머리를 감싸쥐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그걸 숨기고 나를 키웠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할 걸 몰랐던 게 당신 잘못은 아니라고요? 아들의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향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잘못했어. 내가 숨긴 게 너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만은 변함없는 진실이야. 너를 위해 평생 노력했고 내 모든 걸 너에게 줬어. 그런데 내가 나를 죽이려 바다에 빠뜨렸어. 그게 내가 내게 갚을 사랑이었니? 아들은 숨을 크게 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후회와 분노가 섞인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업이 망하고 돈이 없어서 답답한 와중에 집이 필요했어요. 당신이 나를 아들로 여기지 않을까봐 무서웠던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었겠죠? 그 말에 제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사랑했던 아들의 충격과 혼란이 더 파괴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는 설득하거나 변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더 말하지 않을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맺었습니다. 넌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어가고 나도 나 자신을 위해 내 길을 걸어갈 거야. 이제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백한 뒤 경찰은 아들 부부의 계획적인 범행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법원에서는 고의적으로 생명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묘한 감정으로 뒤섞였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가 이제는 죄인이 되어 이렇게 떨어져 나가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감옥으로 이송되기 전 아들은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저는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용서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떠나보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은 더 이상의 대화도 용서도 아닌 침묵이었습니다. 그 후 집에서 반려동물들과 함께하는 조용한 일상은 저를 위로했지만 저는 혼자만의 시간에 머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몇 주 뒤 저는 오랜만에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제가 아들을 처음 만났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고아원의 아이들은 여전히 웃음소리로 가득 찬 모습이었고 예전과 달리 몸은 조금 더 무거워졌지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 마음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동네 노인회에서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저를 많이 달라지게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고 사람들과 나누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노인회에서는 작은 모임도 자주 열렸습니다. 함께 김치를 담그거나 동네를 청소하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고아원과 노인회에서의 활동은 저에게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는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끌어안고도 행복을 찾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고아원의 아이들과 노인의 친구들과 함께하며 웃음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것이 지금의 저를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이런 험한 일을 겪을 줄을 몰랐네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깃들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